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부터 출발을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상황도 최악이고 대북 안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여소야대로 인해서 이 야당의 발목 잡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발이 어느 정부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발 어떻게 될지, 또 전국 상황은 어떻게 이어질지 경희대 김민정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윤석열 정부 드디어 시작은 됐는데, 출발이 참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했는데 보면 본인 정부는 가장 잘했고, 근데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쓴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이 떠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새 대통령한테 이렇게 발목 잡는 얘기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특히 청와대 이전 문제.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문재인 네, 대통령. 아마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 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혹은 또 문재인 정부는 저는 한마디로 가불 정부다. 정말 그 미래를 다 가불해서 써버린 정부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새 정부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창고를 그렇죠. 딱 열었는데 빚더미다, 빚더미. 그렇습니다. 영수증만 차곡이 쌓여 있는. 네. 그리고 다른 것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출발을 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미래에 쓸 자원들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네. 우리의 실적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쁜 것은 전부 다 다음 그쵸, 정부로, 미래를 밀어놨죠. 좋은 것은 다 미리 갖다 쓴 네.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적으로 비교하자 이런 표현을 네. 제가 했던 것으로 네,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그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네.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을 당했고 본인을 정치적으로 지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에 그렇게 영수증만 밀어주는 일은 없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맞아요. 하면 건강보험도 한 20조를 쌓아줬고, 그다음 국가 부채도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 부채가 지금 400조가 넘어 500조 정도 되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입니다. 네, 국가에 너무 많은 그야말로 부담을 드리고 갑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실적으로 겨뤄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정부 부채도 문제입니다만은 가계 부채도 너무나 그렇죠. 심각한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계 부채 역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정도 늘었잖아요. 맞죠.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두 부동산 개가 때문에. 다 네. 쌍둥이 부채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왜 늘어났느냐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부동산 때문에 늘어난 그러니까요. 것이죠. 영끌 투자.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전세, 전세가 월세 다 다 올랐기 올랐죠. 때문에 전부 다 전세가 오른 만큼도 다 빈댈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월세도 또 그 거치하는 돈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빌리게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가계부채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부채도 사실 정부 예산에서 맞아요.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로 나가는 맞아요.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사업 90조가 예산은 이자예요. 네. 줄어드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이다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네. 또 국가의 미래를 미리 갖다 쓰고 네. 이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왜 이런 것들을 못 보시는지 글쎄요. 굉장히 맞습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 미래를 갖다 써서 투자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도약할 수 있다. 네. 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아니에요. 생각해요. 다 갖다 썼어요. 소고기 먹고 그렇습니다.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네.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이고 이로 인해서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한다. 네. 한국은 그래도 대기업 위주로 컸기 네. 때문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더 크지만 대만은 그렇지 않다. 뭐 이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오히려 대만이 우리보다 성장률에 있어서 앞지른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너무 국민소득도 보이지 앞지르고. 네.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국내적으로 봐도 그렇고 참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고 본인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갖다 썼지만 네. 국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악을 저는 끼치신 것이 네. 아니냐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퇴임사를 보면 코로나, 경제, 안보 다 잘했다는 거, 다 성공한 정부라고 자화자찬을 굉장히 하시면서 근데 윤 정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합치도록 하라. 국민 통합하라 그랬는데 5년 내내 편가르기 하시던 분이 다음 정부에서는 또 막상 자기가 못한 거 하라 그러고 또 청와대 이전도 자신은 못 해놓고 또 그걸 비판하고 하는데 윤 정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에서 퇴임한다. 네.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네. 혹은 또 새로 오는 대통령보다도 높다. 뭐 이런 각종 통계를 드는데요.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20%대 아래였지만 정권 재창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한다면 지지율이 낮다라고 해도 그 정도로 반대가 결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네. 다수가 네. 그래도 뭐 5년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통령들의 그 당시에 있었던 각종 부패 스캔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노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지만 그래도 정부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 같으면 IMF를 극복한 이런 그 공헌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노무현 후보의 또 자질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저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형인이 뭐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008년 금융위기를 네. 그렇게 심각하게 겪지 않고 넘어갔다. 그렇죠. 잘 넘어갔죠. 이런 것에 대한 그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재창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40%대의 지지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반대 역시 너무나 그렇죠. 분노가 심했기 50몇 때문에 프로가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50%대 이상이 계속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지지율이 과연 자랑할 지지율이냐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퇴임 사태 보면 또 평화 얘기하시고 최근에 뭐 물러나기 직전도 보면 김정은 칭찬하고 매일 평화 얘기만 했는데 지금 북한 상황을 보면 좀 심각해요. ICBM에 SLBM도 쐈고 그다음에 전술 핵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좀 조만간 뭐 소형화할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북한 이 문제 이거 다 망가졌는데 이분 이렇게 하고 그냥 다음 정부에 대해 이거 그냥 떡하니 그냥 부채 물려주고 떠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 5년 동안 전쟁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역대 정부들도 역시 전쟁은 전쟁 없었던 없었죠. 것이 사실이고요. 네. 뭐 저는 진보 진영에서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북한 핵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초기의 진보 진영에서 얘기했던 것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얘기를 네.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럴 의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네. 북한은 비핵화 의사 없다. 그렇죠. 아니 이거 그럼 지난 4년 동안 국민들한테 사기극 벌인 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나니까 이 핵은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남한을 향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또 그렇게 이렇게들 얘기했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김정은은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남한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자위를 위한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결국 핵 위협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우리를 대상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만 있어도 저는 진보 진영 내에 엄청난 반성의 물결이 좀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북한에 대한 오판, 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오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우리만 탈원전하자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북한 핵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주장들이 더 나와야 될 텐데 네.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네. 이제는 박지원 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가지고 있는 핵을 정말 북한 내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핵무기가 필요가 없다. 이런 스스로 내부에서의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어떻게 핵을 없앨 수 있겠느냐. 네. 소위 뭐 CVID니 뭐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점에 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문정부는 이 북한 문제, 핵 문제까지 다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지방선거에 압승하고 총선에 이기고 이런데 너무 이용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탁현민 비서관이 이 문 대통령 건들면 물어버리겠다. 참, 이 무슨 핵 이빨 타이슨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각종 비위들, 뭐, 그동안 나온 것만 해도 탈원전부터 울산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상직 의원 사건도 있고. 이런 게 뭔가 캥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그 관심사는 결국 나중에 자기에 대한 어떤 비리 수사가 될까봐 이게 걱정되는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나 저는 그 정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그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정권에서 좀 해결을 해주는 것이 다음 정권에 부담을 네. 덜 주는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뭐 스캔들이 없는 정부이다 이런 참, 주장을 네.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뭐 그렇죠. 뭉개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검찰 제도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난 70여 년간의 네.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 한꺼번에 뭉개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정말 뭐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것들이 많아요. 아,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탈원전의 네, 경우에도 경제성 조작이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일부는 기소되고 있고 일부는 네. 아직 수사가 안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서부터 시작된 맞습니다. 것이 예. 않습니까? 월성 1호기 언제 폐로하는 겁니까? 하니까 다 폐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대표적으로 울산 네. 그 선거 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8개 조직이 맞아요.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가장 그야말로 송철회 후보의 당선을 네. 보고 싶다. 네.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아, 참. 그런데 뭐 저는 그것도 그러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기소한 게 이미 2020년 1월 말이었는데 네. 아직도 기소된 부분들도 제대로 재판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안 되고 있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역대 사법부에서 과연 정권과 관련된 재판을 이렇게 진행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네. 불법 출금 사건의 네.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해외에 그렇죠. 다녀오셔서 장학선 사건이라고 본인이 그렇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자연, 수사 지시를 김학의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 내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본인이 수사 지휘를 내렸고 거기서 불법 출금이 발생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이것도 뭐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이러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좋은 역사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신 부분들 혹은 네. 비서관들 앞에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과연 면제될 수 있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정말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온갖 꼼수, 무리수, 편법 다 동원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임기 전에 딱 처리하고 오늘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야, 이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아닌가. 결국에는 이게 다 문재인 정권의 비위,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비리,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럴 이유가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특히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도 1년 전에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 이루어졌- 1년 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착이 필요하다. 그렇죠. 당내에서 작년 3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검수완박 얘기가 나오자 이제는 안착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1년 만에 급변하셨느냐라고 네. 한다면 결국 정권이 교체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 네, 아닌가 그렇죠.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좀 정정당당하시면 좋지 않을까. 글쎄 말이에요. 특히 국내에 우리가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네. 두려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대학 다닐 때 일부 이제 운동권 학생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정권이 반체제 세력이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네, 반체제. 저는 그때 그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네. 이 학생들이 반체제가 아니라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렇죠. 것인데 네. 뭐 이렇게 반체제라는 표현을 쓰느냐 네. 이런 생각을 그 당시는 했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그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당시 얘기했던 반체제와 지금의 상황을 네, 그렇죠. 뭐 네. 똑같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네요. 네. 지나치게 우리가 만들어왔던 시스템들을 무너뜨린다. 네. 특히 이제 국회에서 상황을 봐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난 이후에 특히 네.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 운영은 협치가 기본 그렇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전에는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다 가져간 것에 반해서 민주화 이후에는 교섭단체가 나눠 가지도록 네. 했고요. 또 국회 운영 다양한 곳에 있어서 전부 다 교섭단체가 대표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들이 각 교섭단체가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해왔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토권을 무시하고 일부 강행 처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기본 원칙은 그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그래서 선진화법까지 만들었는데 네.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원장직을 한 정당이 다 가져간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엄청난 그 협치의 국회 운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위반한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건조정위원회에 옷을 갈아입고 들어간다든지 뭐 뿐만 아니라 이 국회 내에서는 또 의사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입고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면 하루가 있고 난 이후에 상정해야 네, 된다라든지 이렇게 좀 고민하고 하자라고 네. 하는 이 수기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깡그리 그렇죠. 무시하고 이번에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실 뭐 그동안에 민주화 이후에 가장 후퇴한 그렇죠. 의회 정치이고 네. 가장 후퇴한 그야말로 다수당이자 여당이 아니었는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이제 국회 운영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뭐 청문회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뭐 인준 표결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장관들도 아직도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도 전혀 안 해주고 있고 아마 지금 청문회 채택해 준 게 아마 5명인가 그런데 나머지 14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래도 좀 이 총리는 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이것은 인사에 대한 표결은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투표로 투표로 낙마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인사들과 비교했을 때 과하냐? 사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솟는 기준이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만들어 온 기준과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그 노무현 정부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도 다 고위직으로 이 일을 했던 분이 그때 다 통과가 됐던 분이 자기들이 좋은 분이라고 썼던 분들인데 그래서 협치 카드로 내밀었는데 그거를 다른 정치적 이유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출범에 좀 길을 꺾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에서의 인사의 기준과 완전히 어긋난 주장을 저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청문회를 무용화시킨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든 정부였다.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이 34명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생각하면서 물론 저는 그때보다는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너무 지나친 주장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이제 그 한덕수 총리 부자 외에 가장 지금 논란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인데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논란은 이 딸의 논문이라고 보기엔 그냥 리포트 같은 건데 논문을 대필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글쎄요 대필이 됐다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 대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 딸의 문제보다는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싫다 이런 것 같아요. 야당은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 그래서 총리까지도 안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가장 최근에 이제 드러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상 그렇게 탈 잡을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미 한덕수 총리의 인준을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낙마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딸의 문제가 이유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고 또 이 정부가 그래서 이 정부가 불편해했고 이 때문에 채널A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거기를 뚫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서 감정 싸움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력이 좋은 조선 검사로 제일검이라고 네, 얘기했었죠. 평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이 검찰에 물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검찰 법무부의 수장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네. 아마 이 부분이 저는 크게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 딸의 얘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입시 문제는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네.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시험 없는 세상을 누가 꿈꿨던가 이 얘기를 네. 좀 하고 싶어요. 네. 시험이 없으면 누가 더 이득이고 누가 더 손해인가 라고 한다면 결국 정시보다는 이렇게 수시 위주의 뭐 각종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는 네. 과외 활동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결국은 부모가 더 여유 있고 정보력이 있고 맞습니다. 더 다양한 인맥이 있는 부모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뭐 저도 좀 이제 다 잊어버렸긴 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큰 아이가 외고를 딱 들어가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은 2인 삼각이구나. 엄마도 같이 뛰어야 되는 거구나. 네. 근데 나는 이거 못 해준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딸아이한테 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집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엄마가 좀 전업으로 이걸 도와줄 수 있어야 참 이 수시라고 하는 게 더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시험의 경우에는 네. 아무리 가외를 시켜도 학생의 머리에 따라서 어느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뭐 여러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다못해서 수행평가 이런 데서 미술평가를 하면 미술학원에서 같이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외국 학교 보내려고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내 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시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을 가지고 온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동훈 후보의 딸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이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경우는 물론 이미 유명 학회지에 발표하신 분들이 올려놓는 논문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이런 에세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조민 씨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외국 잡지의 그 일저자로 그것은 다 심사하고 해서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에 이제 들어간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다만 이게 이제 대필이냐 아니냐. 저는 학생이 쓰고 이것을 에디팅해 주거나 아니면 문장을 바로 잡아 주거나 교정을 해줬다라고 하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에도 그 교수들이 영어 논문을 좀 많이 쓰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아예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는 조직을 만들기도 해요. 외국 논문을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어가 외국에서 꼭 잘 읽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움들을 교수들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에디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문장이 비문인 걸 뭐 도와줬다든지 이러면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전적으로 다 썼다. 이러면 이거는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불법이냐?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뭐 본인이 수사를 진행하고 했던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할 수는 있는데 또 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또 모르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뭐라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제가 학생들이 리포트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일부 과거에 뭐 항상 그런 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목의 리포트가 나와 있든지
아, 네. 제가 제출한 문제가 아닌데 아, 이렇게 네.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네. 혹은 또 똑같은 리포트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아, 그 경우에는 저는 이걸 돌려줘요. 이거 잘못 아, 제출했다. 다시 내라. 아, 네.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뭐 경찰에 아, 그렇죠. 신고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분명히 네. 불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또 좀 비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대필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대필인지 아닌지는 알 수 네, 없는 그렇죠. 상황이 아직은 아닌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총리를 인준을 안 해주면 총리 없이 그냥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럼 이제 이 국정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추경호 부총리 대행 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글쎄요, 총리 없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옛날 JP 때 있었던 일 외에는 이렇게 장기화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걸 못 봤기 때문에. JP 당시에 6개월 정도 그렇죠.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 네. 인사였지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어, 서리 제도가 있어서 네. 실제 하긴 했어요. 총리 네, 역할을.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서리 제도가 있었고 서리가 임명 동의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 청문회가 네.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는 출범했는데 장관이 없고 이런 문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이미 하도록 법이 바뀐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 부분을 미리미리 좀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아예 부결이면 부결이고 뭐 찬성이면 찬성이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인사청문회 역시도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그렇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은 네, 들죠.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 얘기로 가보죠. 이제 윤석열 정부 오늘 출범을 했는데요. 취임식을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근데 그 세 가지 참 난관이 부딪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야 간 협치가 이루어져야지 첫 정부가 그래도 법률은 법률대로 바꿀 건 바꾸고 정책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야당이 계속 발목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두 번째는 경제가 지금 뭐 삼고라 그러죠. 환율, 물가, 그다음에 유가 뭐 다 지금 뛰고 경제는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금 물려받았고 세 번째 북한 문제고 이 세 가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난관에 부딪혔는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뭐 저는 대답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내세웠던 모토가 국민이 키운 네.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 컸다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과 함께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 자세로 가는 것 이외에는 과연 답이 있겠느냐. 좀 낮은 자세로. 네.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는 네.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고 이 지난한 작업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더더욱이나 그렇군요. 네. 지금 세 가지 얘기하셨지만 저는 더 어려운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뭐 다 그렇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그동안에 나보다 국가가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이 크고 국가를 위해서는 국가가 어려울 때는 뭐 선생이 나면 입영도 하고 그렇죠. 또 뭐 IMF 때는 금모기도 하고 금모기와 맞습니다. 같은 것은 정말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예입니다. 네. 국가의 맞습니다. 달러가 부족하다고 자기 장롱 안에 있는 금을 다 맞습니다. 끄집어내서 네.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금값이 좀 폭락을 한 맞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내놔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국민이었지만 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저는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느냐? 정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네. 자꾸 이렇게 뭐 현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한테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진 것으로 좀 저는 일부 그쵸. 뭐 저 모두가 그런 것은 이 정부가 또 그렇게 아닙니다만은 길을 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산타클로스처럼 다 현금 나눠주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득해야 된다. 네. 그래야 그야말로 현금이 지원되고 하던 것들이 일부 줄거나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아, 또 네. 분노가 생기지 않지 않겠는가 아,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저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삼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네. 80년대 삼저를 겪고 나서 처음으로 삼저가 왔어요. 네. 80년대 삼저 때 우리가 급성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급성장했죠. 그래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뭐 예.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삼저 당시에 우려 성장을 위한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써버리는 쪽으로 써버렸죠. 네, 뭐 가버렸다. 다 임금 라고 올리고, 하는 네. 게 참 뼈아픈 대목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도 뭐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뭐 너무나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영악한 정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코로나를 이유로 시위를 하지 못하는 국가로 사실상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러나 이제 그 억눌렸던 욕구들이 분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근데 분노는 저기서 쌓였는데 그러니까요. 윤 정부에서 분출이 되나요? 참. 그런 것들이 다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엎어져서 턱뼈가 부러진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네. 누구나 그걸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도 모으고 막 이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골병이 들어있는 거지 외상이 아니에요. 외상은 안 보는데 골병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만큼 국가 스스로의 또 정부 스스로의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검수완박과 지방선거 문제를 좀 가봐야 되겠는데, 검수완박 이 강행한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힘은 오르고 그래서 차이가 10% 넘게 나오는 조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무리한 건 결국 문재인 보호, 이재명 보호 이런 의미였을 텐데, 그렇지만 지방선거에는 상당히 악재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은 그런 걱정 안 하나 싶어요. 지방선거에 검수완박의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네. 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네. 생각한다면 결국 강경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겠다. 아마 네. 이런 이유가 네.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소위 말하는 무지성 지지가 아니라 무비판 지지가 아니라 네. 얼마나 비판적인 지지를 하느냐, 네.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얘기를 해주느냐, 그렇죠. 이게 그 세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네. 다시 한번 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요즘 보이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합의를 했어요. 법사위원장은 하반기에 당신들이 하라고 국힘한테 넘겨지기로 도장까지 찍어놓고 지금 와서 우린 몰라. 우리 이제 야당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할래. 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 약속 위반에 이건 뭐 시정잡배들이 하는 행태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게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한다라고 하면 운영위원장을 여당 쪽에 줘야 하는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역대의 민주화 이후에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해 왔는가를 보면 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요. 여당이 맞습니다.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법사위원장 할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운영위원장은 여당에게 줘야 하는 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는 아마 정권이 교체될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법사위원장 줄게라고 네.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요. 저는 뭐 오히려 역대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놓은 것이 국회법상에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없지만 불문율이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저는 그 불문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가 또 보여주는 모습도 저희는 좀 상당히 놀라운 지경인데,
사실 역대 대선 후보가 대선에 패배하고 나면 보통 최소한 1, 2년 정도의 공백기를 가져요. 휴식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성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컴백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은퇴하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선 진지 2달 만에 지금 그 재보선,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오겠다고 했고 근데 그 지역이 또 놀라운 게 인천이에요. 본인이 살던 또는 본인이 시장을 했던 성남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아니고 인천을 나온다면서 위험을 정면 돌파하겠다는데 이거 이 지역이 또 텃밭이에요 민주당에 주변에서도 말렸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실 뭐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과거에 상김을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김 시대 지도자들보다 다 못한 것이 못하죠. 아니냐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김대중 그 당시에 그 당 대표만 해도 본인이 낙선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서 네. 오히려 비례대표의 당선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렇죠. 이런 선택을 했어요. 네. 21번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함으로써 네. 오히려 당의 사기를 올리고 또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이런 네.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지금 저는 뭐 대선 지자마자 2개월 만에 다시 출마하는 것도 놀랍지만 네. 아니 국회의원 자리가 정치인들끼리 바꿔먹는 무슨 공깃돌도 네. 아니고 눈깔 사탕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송영길 그 대표 전 대표는 서울시장으로 본인이 인천에서 인천시장도 하고 인천에서 5선까지 하셨잖아요. 불출마 선언까지 하신 분이요. 참. 근데 서울시장으로 가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내가 정말 당이 어렵기 때문에 기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결국 안전한 지역구를 비워준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러면 송영길 후보는 도대체 이재명 그 후보와 무슨 관계이길래 과거에 무슨 중세시대의 몸종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지역구를 비워주는 일이 네. 있느냐. 참 이해하기 그러니까요. 어렵다라는 뭐 생각을 짬짬이 아바타 하죠. 같은데. 근데 또 이재명 후보가 그제 한 얘기를 보면 이것도 좀 웃긴데 자신에 대한 지금 대장동 의혹이 있는 와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을 향해서 온몸에 오물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먼지 조금 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FC나 뭐 또 재판거래 의혹이나 버카는 지금 사실상 불법 행위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먼지 한 톨 묻었고 상대는 오물이 덕지덕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사실 이게 이제 협송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방송의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아니라 네로캐스트의 네. 시대라고 하는 네. 게 결국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네. 계속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시키고 네, 네. 뭐 이러는 형태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가짜를 진리로 오인하게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전 세계에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는 그 공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있죠.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녹취록 이런 것을 봐도 네. 상당히 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4천억 원대 녹취록들이 도둑질이라고 네, 스스로도 네. 얘기했어요. 그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더더욱이나 그런 대장동이나 이런 것까지 거창하게 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그렇죠. 엄중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고손실이 5억 5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 5억 5천만 원으로 경찰이 영장을 쳤습니다. 네. 근데 이 5억 5천만 원에는 샌드위치를 뭐 부인이 다 먹은 게 아니라 그 배소연 씨나 이런 거에 대한 네. 임금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임명했느냐? 지사가 네. 임명한 겁니다. 네, 결국 본인이 국고손실을 가지고 온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기생충 배소연 씨가 기생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옆집에 결국 뭐 비밀 아지트인지 비밀 선거사무소인지 뭔지 알 수 그렇죠. 없지만 경기도에 합숙소가 있었죠. 네. 네. 참. 그 합숙소가 GH의
평 직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밀 선거 캠프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쪽에서 먹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영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수사할 만하다라고 해서 내준 그렇죠. 영장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지금 이제 국힘도 그러면 원래는 뭐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가라, 안철수 뭐 대표가 나가라 했는데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윤희숙 전 의원이 본인이 손을 일단 들었고 또 최원식 전 의원이라고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후보와 연수원 동기였던 절친이었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내보낸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분들 내보내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선거가 꼭 이기느냐 이것에 네. 꼭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인천 계양구의 유권자 분들께서도 네.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공천에 있어서 이게 무슨 공깃돌이냐 바꾸냐 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이번 공천에 있어서는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개혁 얘기하면서 공천의 민주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공천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는 컷오프를 했다가 또다시 경선으로 갔다가 네. 민주당의 서울시도 네, 마찬가지죠. 맞아요. 컷오프를 했다가 또다시 경선으로 갔다가 그렇죠. 이게 역대에서 본 적이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한쪽이 무너지니까 다른 네. 쪽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사실 저는 좀 일부 하게 되고요. 네. 저는 여야 할 거 없이 좀 자성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드러났던 비리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뭐 충분히 제기되고 또 확인까지 되는 범죄 문제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또 잘못하면 뭐 정치 보복이라 그럴 거고, 거기가 참 상당히 난제인데 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저는 죄가 있으면 뭐 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네. 그야말로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수사한 결과 죄가 있으면 저는 네.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누구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정치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 것은 기획 수사, 네. 네네. 그야말로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거나 네.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이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종 뭐 이 정권의 각종 의혹뿐만 아니라 각종 뭐 이 펀드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이랬습니다. 특히 뭐 라이미니, 옵티머스니 옵티머스니.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권 합수부가 해체되고 이런 일들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저는 그 검사들이 알아서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누구도 말할 그렇죠. 거리가 아니지 사실 않느냐. 막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근과 같이 미리 기획해서 영장이 안 나오는 것도 가짜로 가짜 영장까지 만들고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문제이고 네. 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면 각 그 검찰에도 과거사위원회 뭐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에 이미 수사된 것들을 다 엎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없는지 찾아내서 또 하고 저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뭐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저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굉장히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임종석 실장이었죠. 네. 아마 타이밍이 아마 그렇게 맞을 네. 겁니다.
뭐 캐비넷 내에 이런 문건이 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들고 캐비넷 나와서 맨날 들고 나와서 참 이거. 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네. 검찰이 청와대를 혹은 뭐 대통령실을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영장을 치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은 다 이것도 네. 결국 상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위한 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뭐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을 왜 막아야 네, 되느냐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죠.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짧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권을 이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밀리면 밀린다라든지 이런 오기의 정치는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겸손하고 겸허하면 국민들도 저는 알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은 하는데 참 경제난, 안보 불안, 여러 가지 이 불안한 요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끝없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은 2달 만에 다시 뛰쳐나와서 윤 정부가 한번 맞서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난관인데 이거를 윤 정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